사용자 한 명을 위한 온보딩 전략이라고? 캔바 공동 창업자 멜라니 퍼킨스 이야기다. 호주 웨스턴 도시 퍼스에 자란 멜라니 퍼킨스는 15살에 처음 손톱계로 스카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 직접 만든 스카프를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장해야 했고, 어머니, 저희 3남매 모두에게 자기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라고 격려해 줬어요. 멜라는 손톱계 스카프 같은 수공예 제품을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쳤다. 그녀는 아름다운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스카프에 핸드메이드라는 작은 라벨을 달았다. 그렇게 하면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사람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업가에게 장년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겠지만 작은 결점이 있는 핸드메이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발을 헛디디도록 만드는 아주 미세한 그림들조차 모두 확인하고 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다듬어서 준비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업 아이디어는 대학에 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포토샵 등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던 시절에 얻은 것이었다. 윌라니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기초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이 있는 데만 수개월을 할애해야 했다. 윌라니는 스스로 무슨 작업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해야 하지? 기초적인 작업만 하고 싶은데도 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페이스북과 기존 디자인 프로그램의 차이는 극명했다. 사람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페이스북을 다루고 즐길 줄 알았다. 우리는 페이스북 같은 단순함을 디자인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19살이었고 스카프를 팔아본 것 외에는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멜라니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클리프 오브레이트는 나중에 캔바로 발전하게 될 그들의 첫 번째 회사인 퓨전 북스를 창업했다. 현재 캔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툴과 템플릿은 마우스로 드래그할 줄 알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다. 두 사람의 목표는 정말 원하는 누구나 손쉽게 매력적인 디자인 작업을 돕는 것이었다. 모든 신규 사용자에게 전화 클리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천 명의 사용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기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캔바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메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멜라니와 클리프가 한 것이 바로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제품에 익숙해짐으로써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온보딩 전략이다. 그들은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어떻게 클릭하고 들어가는지 세부 동작을 지켜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막히고 실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한 사용자 편의성 문제들과 씨름하는 한편 다른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다. 사용자 가운데 스스로 창의 지식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캔바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과 수줍음을 느꼈다. 캔바에서는 창의성이 없어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했어요. 실제로 캔바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 만에 재미를 느끼고 작업을 계속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들이 자신의 즐거운 경험을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명 한 명의 불편한 경험을 확인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죠. 멜라니와 클리프의 온보딩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캔바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며 이곳에서 30억 개가 넘는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1초에 80개의 새로운 디자인이 생성된다는 대단한 것이다. 자, 이렇게
사용자 커뮤니티의 헌법을 제정하라. 페이크의 이야기. 우리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누군가를 팔로잉하고 포스팅에 셀피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한다. 지금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는 이런 기능을 고안한 사람은 최초의 사진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인 플리커의 공동 창업자 카트리나 페이크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번능하기 전부터 이미 소셜미디어의 세계에 있었던 그녀는 자신이 플리커 스케일을 하기 훨씬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관리가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카트리나는 기업가는 자신이 만든 세계 문명을 창조하고 헌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업가는 회사 내부는 물론 사용자를 포함한 전체 커뮤니티에 따르고 싶어하는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스케일업을 시작하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양피지 법규를 적어놓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업가의 헌법은 그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 가령 플리커 초기의 카트리나는 모든 신규 사용자에게 일일이 개인적인 환영 인사를 보냈다. 플리커는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자신도 그 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트리나는 커뮤니티의 리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환영 인사는 일종의 관리가 되었다. 기업가는 커뮤니티의 일원임에서 동시에 리더입니다.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을 앞장서서 이끌며 여러가지 관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거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관리들 말입니다. 플리커가 직원이 고작 6명인 작은 스타트업을 때는 초기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각자 50개 이상의 포스팅을 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례에서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는 스케일업 이전에 핵심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밤낮도 없이 온종일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방식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일처럼 노동 집약적이며 때때로 사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과의 모든 연락을 자동화하는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핵심 우위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더구나 초기 사용자 100명과 함께 어떤 관리를 만들고 나면은 그것은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수십만 명이 공유하는 헌법이 된다. 기업가는 커뮤니티의 문명과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 시험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 카트리나와 플리커 역시 그랬다. 여러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그런 것처럼 플리커에도 다양한 문화와 언어, 니즈를 가진 글로벌 사용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늘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가령 플리커의 초기 사용자 중에 다수는 적이 보수적인 목장이 일반적인 이슬람 국가와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배꼽을 누르며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유명했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진이 올라오자 심각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양 진영을 동시에 포용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플리커는 결단을 내려야 했고 이 사건은 상당수의 회원을 잃었다. 우리는 맨살을 드러내도 된다는 쪽의 손을 들었어요. 그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가라는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커뮤니티의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결정은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명확한 도덕적인 나침반이나 신념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업가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근거해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가장 극단적인 사용자가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용납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사용자의 행동을 온전하게 관리할 수가 없다. 일부 거치게 행동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너무 늦지 않게 가드레일을 준비해야 한다. 카트리나는 플리커와 함께 일했던 헤드 캠프의 말을 인용해서 당신이 용인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기업가는 무엇을 용인하고 용인하지 않을지 결정해서 사용자 커뮤니티의 헌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는 스케일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요, 핵심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헌법이 핸드메이드 사고방식의 토너스 찰스 베스트의 이야기인데 뉴욕 브롱크스 공립학교 교사인 찰스 베스트는 매일 아침 사무용품 스테이플스에 들러서 초원의 집을 그날 학생들과 함께 읽을 만큼 분량만큼 복사를 했다.
예산이 부족한 공립학교의 교사들에게 사기를 털어 교재를 복사하고 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학용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희망 목록에 부유한 동네의 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흔한 것이었다. 제 동료의 미술 선생님은 학생을 데리고 현대미술관으로 현장 학습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교실 바닥 전체에 덮을 필트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선생도 있었고 그분에게는 천가실 바늘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 어느 아침에 스테이플스에 복사를 하던 찰스는 교사들의 특정 수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희망 목록을 올리면 기부자들을 후원하고 싶은 수업과 활동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너스 수처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탄생했다. 도너스 추즈는 우리가 현재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지원한 최초의 웹사이트이며 비영리단체로 운영된다. 도너스는 기부자를 의미하며 기부자가 직접 어떤 프로젝트에 후원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모든 공립학교 교사는 기부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과 진행할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사전 심사를 거쳐서 도너스 추즈 사이트에 게시한다. 해당 프로젝트에 모여진 후원금은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도너스 추즈가 대신 물품을 구매해서 교사에게 배달되도록 한다. 가령 현장 학습 프로젝트라면 도너스 추즈가 박물관 입장권을 구입하고 대형 버스도 임대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식이다. 찰스는 이런 방식이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신뢰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너스 추즈는 기부자들에게 철저한 재정 보고서를 보내서 그들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보여준다. 또 아이들은 기부자들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쓴다. 이 모든 것이 도너스 추즈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택한 방법이다. 찰스는 기부자들과 프로젝트를 찾을 때도 손이 많이 가는 수공예적인 방식을 택했다. 우선 웹사이트를 론칭하기에 앞서 동료 교사들에게 프로젝트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그들에게 어머니가 만든 달콤한 디저트를 제공했다. 그렇게 해서 도너스 추즈의 처음으로 11개의 프로젝트가 올라왔다. 찰스는 자신이 첫 번째 기부자가 되었다. 물론 익명이었다. 11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자 브롱크스 전체의 소문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과제는 진짜 기부자를 찾는 것이다. 몇년 학생들의 자원에서 매일 방과 후에 2,000명의 잠재적인 기부자 손편지를 썼다. 편지는 크진 않더라도 구체적인 요청이 적도록 했다. 찰스 그의 학생들은 우편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우편물을 분리해서 우체국에 가져갔다.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기부액이 $30,000를 넘어서자 후원자들이 알아서 모여드는 선선의 시작이 되었다. 2003년에는 오프리 윈프리 쇼에 소개되면서 웹사이트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 프로젝트를 올려달라고 교사들에게 일일이 부탁하고 자신의 직접 기부자가 되어서 자금을 대고 아이들과 함께 손편지를 쓰는 일은 분명 스케일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노력이 도너스 추즈의 확고한 스케일업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찰스는 도너스 추즈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손이 많이 가는 핸드메이드 방식을 계속 고수했다. 그것이 신뢰와 진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도너스 추즈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보내주기로 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선택한 방식. 초장기는 선생님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촬영하려고 일회용 카메라를 보냈고 학생들이 쓴 편지를 보내달라고 우표가 붙은 봉투도 보냈고 초기 후원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효율적인데 성장에 방해한다며 걱정했지만 신뢰와 진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다. 처음 10년간 도너스 추즈가 해결했던 과제는 대부분 사용자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규모를 키우고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 역시 진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부분이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에게 보수를 주고 프로젝트 검토를 의뢰했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비용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찰스는 도너스 추즈에서 20개 이상 프로젝트의 후원을 받는 교사들에게 프로젝트의 심사위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일의 속도를 높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진정성과 스케일업의 균형을 잡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쓰는 감사 편지였다. 가장 가치 있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 손편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감동적인 수단은 없어 보였다. 도너스 추즈는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음에도 기부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는 여전히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쓴다. 그리고 모든 편지는 사무실을 거쳐서 기부자들에게 보내진다.
손펴지는 스케일업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기부자와 유대감을 강함으로써 측정하기 어려운 큰 힘을 발휘했다. 도너스 초지의 이사 스티븐 콜버트는 도너스 초지의 모든 아이디어는 기부자와 후원받는 사람들을 직접 연결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기부자였던 스티븐 도너스 초지의 열정적인 이사가 된 것도 손편지 때문이었다. 아이들 간의 전 편지가 제게 매우 현실적인 유대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대감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영향력이 커지기를 열망하는 기업가들 대다수는 도너스 초지가 지향하는 핸드메이드 방식을 견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그런 방식이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만 가지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똑똑한 기업은 아무리 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의 혁신 가치를 위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똑똑한 분들은